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 낭독회에서는요, 니시무라 데이지 작가의 인생 처음으로 세계사가 재미있다 라는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세계사라고 하면 어렵고 지루하고 외울 게 많은 과목이란 인상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르죠. 세계사를 이야기처럼 인생의 교훈처럼 들려줍니다. 왜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권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던 게 이 말이었구나, 읽다 보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죠. 이 책은 최초의 인류에서부터 현대의 역사까지 복잡하게 느껴졌던 세계사의 흐름을 하나의 줄기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큰 숲을 조용히 산책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한편으로 알아보는 역사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럼 니시무라 데이지의 인생 처음으로 세계사가 재밌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인생 처음으로 세계사가 재미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 살았던 인간은 누구일까요? 고각에서 추정하는 가장 오래된 인류를 고생인류라 부릅니다. 약 400만 년 전 출현한 이 고생인류는 우리의 직계조상인 현생인류와 직접 연결되는 점은 없죠. 생김새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모습이라 남쪽의 원숭이 사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생인류는 아직 원숭이에 더 가까웠지만 직립보행이 가능했습니다. 동굴에 살며 간단한 석기를 써 사냥과 열매를 채집했고, 말을 하거나 불을 사용하는 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발견된 자바 원인, 중국 북경 부근에서 발견된 베이징 원인,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된 하이델베르크인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진화한 원인, 똑바로 선 사람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빙하시대 후기에 들어서자 원인보다 현생인류에 가까운 구인이 출현했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또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의 뼈 화석은 구대륙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샤니다르 지역에선 사체를 꽃으로 감쌌기 때문에 발굴한 흙 속의 국화와 백합의 꽃가루가 나왔죠. 바로 죽은 사람에게 꽃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로써 네안데르탈인 사이에는 종교라는 개념이 시작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구인에 이어 빙하시대 말기에는 신인이 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호모 사피엔스가 되죠. 구인과 다르게 체격이 현대인간과 같고요. 남유럽에 나타난 크로마뇽인, 이탈리아의 그리말디인이 신인입니다. 이들은 돌을 깨서 만든 뗀석기와 골각기를 사용했고, 활과 화살, 함정을 이용해 짐승을 사냥하거나 나무 열매를 채집해 먹었습니다. 현생인류가 허술한 뗀석기와 골각기를 써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산 구석기 시대는 정신이 아득할 만큼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빙하 시대가 드디어 끝나고 기후가 한층 따뜻해지면서 지구는 인류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죠. 이제 인류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걸어 나갑니다. 신석기 시대 특히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죠. 구석기 시대 인류는 말하자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삶을 보냈습니다.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또 새로운 터전을 찾아 헤매야 했죠. 하지만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떠돌지 않아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자 인구도 점점 늘어났겠죠.
인류가 지금과 같은 정주 생활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이 진보했다는 점입니다. 돌을 깨서 쓰느라 성능이 변변치 않았던 뗀석기 대신 돌을 갈아 돌도끼, 몽둥이, 칼 같은 정교한 간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토기를 만들어 채색까지 했고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아마와 약물을 짜 직물을 만들고 식물로 세공품 또한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한 금속은 동이었습니다. 동에 주석을 입혀 청동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까지 오리엔트, 그리스, 인도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원전 2000년 후반부터는 가장 먼저 오리엔트에서, 유럽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에, 중국에선 전국시대의 철기를 사용했죠. 철기는 청동기보다 더 단단한 금속이라 특히 농경에 쓰이면서부터 비약적인 생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속기구를 사용해 생산량이 늘자 경제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생산량 증가는 사회생활이 바뀌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농경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이 나뉘었습니다. 모든 땅이 농경 생활이 적합했던 건 아니겠죠. 농경지 외곽의 땅은 수분이 부족해 작물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건조지대에 사는 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목축이 된 것이죠. 가축을 먹일 신선한 풀을 찾아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간격으로 고된 방랑을 해야 했습니다. 생존의 급박성이나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여 농경 세계와 유목 세계 사이엔 잦은 충돌과 침략이 일어났던 겁니다. 한편 농경을 하는 집단 안에선 씨족 사회가 성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씨족 사회란 같은 선조를 둔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사회라기보다는 혈족 집단이라 부르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씨족은 회의를 열어 수장을 뽑는 등 중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씨족 사회는 통합되어 더욱 커다란 형태의 부족 사회가 되었고요. 다 같이 힘을 합해야 겨우 먹을 거리가 마련되었으므로 생산도 제사도 함께였고 아직까진 계급 차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충분히 늘어나자 남은 몫을 재산으로 축적하거나 뺏을 수도 있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시족사회는 점차 계급 사회로 이동한 거죠. 집단을 이끄는 유력자가 나타나고 정치 군사 조직을 만들고 상업과 공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원시 농경민의 사회는 계급이라고 해도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치 군사 조직도 매우 유치했기에 그것들을 너무 근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내 소년의 놀라운 발견. 1940년 9월의 어느 날, 프랑스 남서부 몽티냐크 마을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명의 소년이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소년을 피해 한 동굴로 도망쳤죠. 그랬더니 동굴 저 안쪽에서 들소, 말, 사슴 같은 동물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4소년은 바로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전문 고고학자가 초빙되어 동물을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죠. 동굴은 길이 15m, 지름 9m의 주동굴과 길이 30m, 지름 3m의 안쪽 동굴, 그리고 주동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동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동물이라 생각한 것은 사실 동굴 벽에 그려진 그림이었죠. 검은색과 갈색, 노란색으로 보기 좋게 색칠된 그림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소년들이 살아있는 동물이라 착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이 동굴에
100개가 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라스코 동굴의 벽화는 빙하 시대 말기 크로마뇽인이 그렸다고 주장합니다. 크로마뇽인은 현대 인간과 신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이죠. 라스코 동굴의 벽화는 선사시대 그림 중 걸작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라스코가 선사시대 최초의 동굴 벽화는 아닙니다. 이미 1879년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알타미라라는 마을에서 여우를 쫓던 사냥꾼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천장에 채색된 들소, 말, 사슴의 그림을 발견했거든요. 게다가 1895년에도 도르도뉴 지방에서 비슷한 벽화가 발견되었고요. 그렇게 조사 결과 남프랑스와 스페인 북부엔 이런 동굴 벽화가 20군데 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크로마뇽인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동굴 벽화를 그렸을까요? 크로마뇽인은 아직 농경이나 목축은 알지 못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잡고 식물을 채집해 날 것으로 먹었죠. 이 수렵과 채집을 더 잘하기 위해서 화살과 골각기를 발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마뇽인의 그림을 그린 목적은 동식물을 더 많이, 더 쉽게 잡아들일 수 있는 주문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술이야말로 종교의 시초라고 불릴 만하죠. 여러분은 종교라고 하면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등 종교만이 종교는 아닙니다. 선사시대의 주술도 종교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했거든요. 종교 또는 종교의식은 인류 탄생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주술이 있었으니까 주술을 펼치는 주술사도 존재했겠죠. 주술사는 동굴 안쪽에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주술사로 보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처럼 그리지 않았고 가면을 쓰거나 반인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밖에도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의식도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동굴 안은 그들에게 신성한 장소였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참 많은 선사시대 인류지만 라스코와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듯 그들은 그저 종교의식을 치르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술사에서 원시 미술이란 용어로 부르는 미술 활동도 시작했죠. 즉, 원시 시대에는 종교와 미술이 한 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라스코 동굴 벽화는 검은색, 갈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원색 화일 뿐만 아니라 그림의 색에 대한 농담과 밝기, 따뜻함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위의 울퉁불퉁함을 이용해 동물의 신체를 도드라지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림 속 동물은 날거나 뛰기도 하고 덫에 걸려 괴로워하며 발버둥치거나 창에 맞기도 합니다. 동물이 취한 다양한 포즈에서는 생명력과 악동감이 생생하게 느껴져 보는 사람까지 바짝 긴장하게 되죠. 원시인에게서 이런 미적 이미지가 어떻게 샘솟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들이 인류 문화의 발달을 똑똑히 나타내는 증거물을 남겨주었다는 점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 이집트에서는 대략 30개의 왕조가 잇따라 세워졌는데 시대에 따라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뉩니다. 고왕국은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하류 유역에 있는 여러 지방 도시 국가들을 메네스 왕이 차례대로 통일하며 세워난 국가이죠. 도분 멤피스였습니다. 제3, 4왕조가 가장 번영하며 피라미드를 많이 건설했기 때문에 피라미드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중왕국 때는 도읍을 테베로 옮겼고 제12왕조가 가장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왕국 말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말과 전차를 무기로 앞세운 적이 시리아 방면에서 침입해 들어온 것이죠. 이들은 세머를 사용하는 셈족 계열의 힉소스인이었습니다. 이후 힉소스인이 이집트를 약 100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히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지배한 제18왕조의 투트모스의 3세, 전설의 미인 네페르티티 왕비와 북은 아메노테프 4세, 우리나라에도 전시가 열린 최고의 보물 황금가면의 주인공 투탕카멘 왕이 유명합니다. 아메노테프 4세는 종교의식을 주도하는 신관들의 세력이 왕의 권력보다 커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그리하여 파격적인 정치 혁신을 추진했죠. 도읍을 테베에서 아마르나로 옮기고 기존의 다신교에서 모시던 아몬이 아니라 유일 신인 아톤을 모시게 했습니다. 스스로의 이름도 아톤에게 사랑받는 자 아켄아톤으로 바꾸었죠. 다만 이 움직임은 이집트 전체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투탕카톤이 투탕카멘으로 개명하고 도읍을 테베로 되돌린 점이 바로 그러했죠. 그렇게 아메노테프 4세가 일으킨 혁신이 실패한 후에 이집트의 세력은 쇠퇴해져만 갔습니다. 이집트는 페르시아에 굴복했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1887년 이집트 신왕국의 도읍지였던 테렐 아마느라에서 세기 문자를 새긴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세기 문자나 기록용 점토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 특징으로 보아 오리엔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건너온 것이었죠. 조사 결과 이 문서에서는 이집트 왕조가 이집트에 복속한 여러 오리엔트 국가의 군주와 외교적으로 교섭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됐죠. 이집트 왕국이 외부로 세력을 뻗는 일은 있어도 외부에서 침략을 받는 일은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집트의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갇힌 곳을 뜻하는 이집트는 사막과 나일강의 사방을 감싸고 있어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진영을 지녔습니다. 그 덕에 30개가 되는 왕조가 계속될 수가 있었고요. 왕조가 이어지니 문화 또한 이어져 내려갔죠. 이집트 문명에 급격한 변화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노테프 4세의 아마르나 시대는 꽤나 이색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을 주게했던 왕이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와 동일시되던 아몬신을 부정하고 아톤신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일신교를 시작했으니까요.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집트 문명은 단조로울 정도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짙은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파라오부터가 태양신 라의 자손이자 라의 허락을 받아 이집트의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존재로 여겨졌죠. 종교로 여겨지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인 다신교를 신봉했지만 자연이나 동물도 숭배했습니다. 영혼 불멸과 사후 부활을 믿어 미라를 만들었고 사자의 설을 남기기도 했죠. 사자의 설은 저승세계로 향하는 안내서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오시리스의 재판에서 해야 할 행동과 저승에 생활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신왕국 시대의 사람들은 파피루스에 사자에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미라와 함께 묻어두었죠. 이 문화는 고왕국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신전은 물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오벨리스크도 강대한 왕권과 함께 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이집트의 문명은 매우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다만 종교만이 전부만은 아니었습니다. 기하학과 수학과 같은 학문과 태양력도 발달했으니까요. 로제타석의 해도. 이집트 문명이 후세에 남긴 문화유산 중 문자는 특별히 따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자는 상형 문자, 즉 그림 문자이죠. 히에로글리프와 그 약자인 히엘라틱, 형태가 더 단순해진 데모틱 세 종류가 존재했고 이집트인은 파피루스에 문자를 적었습니다. 1799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집트로 원정을 떠났을 때 나일강 하구의 로제타에서 비석 파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석은 기원전 196년에 만들어진 프롤레마이오스 5세 송덕비의 일부였죠. 보면엔 히엘로그래프, 데모틱, 그리스 문자 세 가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자를 통해 성직자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을 친송한 내용이란 건 알 수 있었지만 나머지 이집트 문자의 해독은 모두가 실패했죠. 프랑스의 언어학자 쌍폴리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쌍폴리옹은 로제타석과 이집트 필레섬에 발견된 오벨리스크의 비문을 비교해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 그림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를 고심했지만 쌍폴리옹은 혹시 이 그림이 어떤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하는 물음을 품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독의 열쇠가 되었고요. 그렇게 1822년 9월 쌍폴리옹은 파라오 27인의 이름을 해독하고 이집트 상형 문자가 표음 문자로도 쓰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정관념을 뒤집은 31세의 청년의 발상과 진념이 이집트학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힌 기막힌 순간이었죠. 경이로운 피라미드. 이집트 왕국은 2000년 하고도 수백 년 넘게 존속했기 때문에 갖가지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빛나는 유적들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관광객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 중에서도 최대 문화유산은 뭐니뭐니 해도 피라미드가 될 것입니다. 피라미드야말로 이집트 국왕이 가진 권력의 상징이자 이집트 문명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15km 이동하면 리비아 사막의 동쪽 가장자리에 다다릅니다. 정확히 나일강의 비옥한 녹지와 만나는 경계에 광활한 사막이 우뚝 솟은 피라미드들이 보이죠. 바로 기자의 3대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군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푸왕의 피라미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는 고왕국 시대의 제3에서 5왕조까지 약 400년간 가장 번영했는데 그 시기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힘과 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이니 규모가 웅장한 건 당연하겠죠. 피라미드의 원형은 제1왕조 시대의 제단형 고분이었습니다. 벤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마스타바라고 부릅니다. 제3왕조 때 마스타바를 6단으로 쌓은 계단식 피라미드가 생겨났고 제4왕조 시대에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선 수치로 설명하면 이해가 바를 것 같군요. 이변의 길이는 233m, 높이는 147m, 돌 한 덩어리의 무게가 평균 2.5톤, 그 돌의 개수가 무려 230만 개입니다. 정말 거대하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채석장에서 돌을 옮기기 위해 10만 명이 석 달간 교대로 일했고 돌을 옮기는 돌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 피라미드의 토대와 왕의 관을 넣을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 10년, 대피라미드 그 자체를 세우는 데는 20년이 걸렸다라고 적었습니다. 원래부터 이집트에는 석재가 풍부했습니다. 이것을 다뤄 피라미드를 만들어낸 고대 이집트의 토목 기술은 정말 경이롭게 그지없죠. 피라미드의 밑면은 정사각형 사각뿔이며 각 측면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돌을 옮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먼저 벽돌로 길을 만들어 통나무를 깝니다. 그 위에 잘라낸 석재를 옮기고 밧줄을 건 후 돌을 굴러 강변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뗏목에 쌓는 거죠.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힘과 강제 노동의 끝에 하나의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국왕이 태양신 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땅과 백성을 지배한다고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낸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의 절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피라미드가 국왕의 묘이긴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인간의 생명과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역사가 비교적 단조로운 데 반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 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꽤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둘러싸고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이 싸우며 부흥과 멸망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수메르인이 침입하죠. 우루, 라가시 등 도시국가를 세우고 청동기 문명을 이뤘습니다. 쐐기 문자를 발명하고 태양력도 만들었죠. 하지만 북쪽에 온 셈족 계열 아카드인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구 기원전 2000년경 마찬가지로 셈족 계열인 아모레인이 힘을 길러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바빌론과 고바빌로니아 왕조를 세웠습니다. 기원전 18세기에는 제6대 함무라비 왕이 등장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지배했죠.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입니다. 총 282조로 이루어진 이 법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조형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 엄격한 질서, 공정함을 추구한 당시의 사회생활을 유추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이집트 문명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민족의 이동이나 세력 교체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됐을 테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벌어진 여러 국가들의 등대장은 눈이 핑핑 돌 정도입니다. 하무라비 왕 사후,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힘을 잃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소아시아에서 일어난 히타이트, 가시트, 마지막엔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아시리아도 생계민족으로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생겨났고요. 히타이트에서 건너온 철기, 말, 전차를 이용해 강대해졌고 사르곤 2세 시기엔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이집트를 지배하며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맙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실시했고 신의 이름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민족 통치에 실패하며 반란이 일어나 멸망당하고 말죠. 그 후 아시리아 제국은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 이렇게 네 왕국으로 분열하고 맙니다. 이 중 셈대 칼데아인이 세운 신바빌로니아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통치기에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병합하고 예루살렘 정복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며 바벨론 유수를 일으켰죠. 유다 왕국의 귀족과 군인, 장인 등 총 4,500명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억류 생활을 해야 했던 유다의 백성은 신바빌로니아가 멸망한 후 해방되었지만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부르며 이후 원시 기독교와 관계를 맺게 되죠. 바벨론의 영화.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 바벨론은 함무라비 왕비 시대부터 헬레니즘 시대가 이르기까지 오리엔트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시기 건설된 거대한 성탑은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 신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탑으로 바벨탑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바벨탑이라고 하면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난 후 사람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며 자기들끼리 마을과 탑을 만들고 방자기구로 됐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신이
사람마다 언어를 달라지게 하여 혼란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용성. 오리엔트 전역의 진정한 지배자는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인은 이란 고원에서 생겨난 인도 아리아어족에 속하는 민족이죠. 처음엔 메디아에 복속되었지만 독립했고 수사를 도구로 삼아 아케메데스 왕조의 페르시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디야, 신바벨로니아, 이집트를 차례대로 정복하며 오리엔트 전체를 군림하게 됐습니다. 페르시아를 인더스 강부터 마케도니아, 이집트에 달하는 대제국으로 이룩한 것은 제3대 다리우스 1세 일입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통치법을 배워와 군주 전제 정치를 펼쳤고 영토를 20주로 나눠 왕직 속에 지사를 두고 왕의 눈, 왕의 기라 부르는 감독관에게 순찰을 시켰습니다. 또한 왕의 길을 건설하기도 했죠. 지금의 우편 통신을 해당하는 역참제를 정비했던 겁니다. 화폐를 통일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만든 그는 오리엔트 전역을 손에 넣고 나자 서방으로 진출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과 충돌해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말죠. 이외의 이야기는 제가 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니키아인과 히브리인. 페니키아인은 셈족에 속하는 민족으로 기원전 3000년경 지중해 동해안을 따라 시돈, 티로스, 비블로스 같은 도시국가를 세웠습니다. 또한 흑해 연안과 멀리 아프리카 북쪽 해안의 식민도시 카르타고를 건설했죠. 나중에 로마와 사활을 건 전투를 주고받는 카르타고도 페니키아인이 건설한 식민도시였던 겁니다. 이렇듯 페니키아인은 모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무역 활동이 주특기인 그들은 레바논의 목재와 키프로스 섬의 주석, 이베리아 반도의 납, 그 밖에도 양모와 포도주를 매매했죠. 당시 지중해 무역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페르케인이 세상에 공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민 무역 활동으로 오리엔트 문명을 지중해 세계에 전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2개의 소리를 나타내는 페니키아 문자를 만든 점입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메소포타미아의 세기 문자는 다른 민족이 사용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페니키아인은 상업 무역을 하며 여러 지역 사람들과 소통할 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하기 쉬운 표음 문자를 고안했습니다. 그 문자는 동지중해 연안으로 확산되었고 그리스에 전해지면서 알파벳이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유럽으로도 퍼졌고요. 그러니 오늘날의 알파벳은 페니키아인이 그 부모가 됩니다. 언어와 지식을 발전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한 걸까요? 페니키아는 로마에 멸망한 후 역사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반면 히브리인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또한 생계 유목민으로 기원전 15세기경 가나안에서 정주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집트로 옮겨갔겠지만 신왕국 이집트 왕에게 박해를 받다가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원래 살던 히브리인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훼를 유일신으로 모시는 신앙의 기초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신정을 펼쳤죠. 제2대 다윗 왕, 제3대 솔로몬 왕 시기가 황금 시대로 예루살렘은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신학 성서에 적힌 예수의 말에 솔로몬 왕이 언급되기도 하죠.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이 백합꽃 하나만큼 아름답게 차려입진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해 끊임없이 싸워대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신바벨로니아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유다의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히브리인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바빌론 유수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야훼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히브리인을 해방시킴에 히브리인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신전을 재건하고 유대인이 종교인 유대교를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왕국을 다시 부흥시킬 수는 없었죠. 로마 시대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고 고대와 중세, 근대를 걸쳐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히브리 유대인의 종교적 특징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유대인은 천지 만물을 만든 야훼를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일신교였습니다. 야훼와 유대인은 구약, 즉 오래된 약속을 맺었고 유대인은 이 계약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계약을 지킨 우리의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일신을 향한 신앙은 유대인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강한 배타성을 띠게 되죠. 규칙 또한 까다로웠고 야훼가 약속한 구세주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대망 사상도 유대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는 이 특색을 하나하나 부정하고 새로운 종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는 유대교에 선택받는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만인의 평등으로, 또한 계율을 사랑으로 바꾸어 설파했기 때문에 유대교도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모세와 신의 십계명. 구약 성서는 유대교의 경전으로 히브리인 사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신에게 드리는 찬가, 예언자의 말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종교서이면서도 히브리인의 역사서이기도 하죠. 물론 모든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만 모든 내용이 얼토당토하는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발자취를 시대별로 쫓아갈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 추방,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 등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모세가 야훼에게 십계명을 받은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왕국 이집트 왕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국왕이 이스라엘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는다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엄명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은 사내아이를 낳자 그 아이를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에 숨겨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공주가 갈대밭 사이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데려오게 되었죠. 공주는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고는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모세, 물에서 꺼낸 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왕국에서 자란 모세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요.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알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소문은 금세 퍼져가기 시작했죠. 이윽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왕국에서 도망쳐 시나이 반도의 사막 마을 미디안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사제의 딸과 결혼한 뒤 아이를 낳게 되죠. 양떼를 이끌고 신의 산인 호렙에 도착한 모세에게 갑자기 야훼가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우리 백성의 고난을 보았다.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여, 너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라. 그렇게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이집트에서 탈출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난 이집트는 군대를 불러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고요. 진퇴양난의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바닷물이 두 개로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갔으나 쫓아오던 이집트인은 말과 전차와 함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 덕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여정을 이어가다 3개월째가 되는 어느 날 시나이의 성스러운 산기슭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신의 장소로 올라가자 야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행했던 일과 또한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나의 장소까지 데려온 걸 보았을 테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나의 목소리에 따라 나와의 계약을 지킬 것인즉 모든 백성들 중 선택된 나의 소유가 될지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야훼와 인간의 계약이라는 사고방식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로부터 사흘째 아침,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이 산을 덮기 시작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백성은 천막 안에서 떨고 있었죠. 모세는 백성이 신을 만날 수 있도록 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야훼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이니라. 계율을 전해들은 백성이 야훼의 말씀은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저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훼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근간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강 옆 우뚝 솟은 느보산 정상에서 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에게 문명. 옛날에는 고대 오리엔트 문명 다음 그리스 문명이 바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 후반 이후 고고학자들이 발굴 조사를 통해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 사이 하나의 문명이 더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에게 문명입니다. 에게 문명은 해양을 근거지 삼은 청동기 문명으로 소아시아에서 건너온 민족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에게 문명의 정기를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하죠. 문명의 중심지가 크레타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 사이 에게에 위치한 크레타 섬은 8,000제곱킬로미터라는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기원전 1800년경 도시 크노소스를 다스리던 미노스 왕이 섬 전체를 통일한 이후 400년 동안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미노스는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아들이라 전해지는 전설적인 왕입니다. 여기서 그리스와의 연결고리를 엿볼 수 있죠. 크노소스 궁을 지을 때 미노스 왕은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 건축가 아이달로스에게 복잡한 설계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궁은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했지만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벤스는 전설의 미궁이 실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약 30년간 조사한 끝에 이 궁전을 발굴해내었죠. 유적을 살펴보면 크노소스 궁전은 실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400여 개 방이 어지럽고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어 미로를 방불케 하는 구조였고, 에반스는 나아가 크레타 문명의 세 가지 문자도 발견합니다. 상형 문자, 선형 문자 A, 선형 문자 B입니다. 상형 문자는 이집트에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선형 문자 A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지만 B는 영국의 고고학자 벤 트린스가 조기 그리스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도 그리스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은 북쪽에서 내려온 그리스인 일족 아카이인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에게 문명의 중심이 그리스의 본토 미케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에게 문명 후기를 미케네 문명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아카이아인은 미케네와 그 지역에서 크레타 문명을 모방하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에게를 누비며 해양 교역도 활발히 펼쳤죠. 하지만 기원전 1200년경 그리스인의 다른 일족인 도리아인이 침입해 미케네 문명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같은 시기 소아시아 가장 끝자리에 자리 잡았던 트로이 문명 또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미케네 문명 그리고 트로이 문명까지 멸망하자 그리스는 기나긴 암흑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호메로스와 슐리만. 에게 문명의 발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떠올릴 듯합니다. 독일의 슐리만, 미케네와 트로이의 발굴이라는 화려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죠. 슐만의 아버지는 언어학자도 고고학자도 아닌 개신교의 목사였는데 고대사에 흥미가 많아 슐리만에게 호메로스의 영웅담이나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 기록한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10년 동안 트로이를 공격했지만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군은 한 가지 계략을 짜냈습니다. 아주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병사들을 태우고 성 밖에 목마만 덩그러니 둔 채 철수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이를 항복의 상징으로 여긴 트로이인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목마에서 뛰쳐나왔고 트로이군을 공격해 대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슐리만은 어린 나이에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 트로이 유적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집안이 가난했기에 소년 시절엔 소매점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거나 일자를 찾아 함부르크 같은 도시들을 전전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안 그는 무려 10개국 언어를 마스터했다고 하죠. 당시 슐리만은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년 동안 체류하며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 장사에 손을 뗀 뒤 세계 방방곳곳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고학을 배운 시기는 중년이 되어서라고 하죠. 1868년 46세의 슐리만은 마침내 트로이에 방문합니다. 1876년엔 미케네를 발굴했고 트로이의 경우 2차, 3차 발굴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저서로 발표합니다. 이로써 슐리만은 세계적인 고고학자로서 일약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그려낸 트로이는 실존했다. 슐리만은 폐허로부터 증거를 꺼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의 염원을 이루었으니 그를 행운하라고 해도 될 테죠. 하지만 공상가다, 성동가다, 초보 학자일 뿐이다 등등 슐리만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반드시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고고학적 연구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 에게 문명을 발견한 슐리만의 공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이나 발명 분야에서는 먼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미지를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죠. 결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슐리만은 그리스의 선사시대에
최초의 빛을 비춘 사람입니다. 이로써 에게 문명의 발견은 에게 문명이 한편으론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론 그리스 문명을 발전시키는 단서가 되었다는 문명의 순서를 밝히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죠.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 페르시아는 제3대 왕 다리우스 통치기에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여세를 몰아 서방의 원정을 떠났고 그리스인과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 그리스의 일족인 이오니아인이 에게 일대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오나의 식민지 밀레투스가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반란의 배후가 아테네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한 다리우스는 벌을 주기 위해 그리스 원정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1차 원정은 페르시아 해군의 배가 난파하여 실패로 끝났고 제2차 원정은 아테네 동북부에 위치한 마라톤 지역까지 밀고 갔지만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아테네 군인이 승리 소식을 알리고자 달려나간 길이 마라톤의 기원이 된 것이고요. 그 후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해력을 침공했지만 살라미스 섬과 육지 사이 좁은 해협에서 아테네의 명장 데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함대에 격파당하고 맙니다. 이로써 살라미스 해전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의 승리를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를 최후의 승자로 이끈 아테네는 전후 그리스 패권을 장악하고 문화로도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는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아테네는 이오나인이 아티카 지방에 세운 폴리스 국가입니다. 그리스 본토에는 이러한 폴리스가 150여 개나 있었죠. 다들 인구가 소규모였지만 어엿한 주권 국가였습니다. 외벽엔 성벽을 두르고 시 중앙의 고지엔 신전을 세워 시의 수호신을 모셨죠. 고지 기슭에서는 아고라가 있었고요. 이곳은 시민이 만나 물건을 주고받고 토론을 하는 등 생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시민 활동을 통해 유리한 입장에서 자원을 얻고 물건의 팔로도 확장할 수가 있었죠. 그 결과 상공업이 무궁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을 쌓고 무기를 갖춘 평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극소수 집단인 나랏일을 결정하는 기존의 귀족 정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여 아테네의 정치는 재산 액수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는 재산 정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엔 하층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한 명이 독재하는 참주 정치를 거쳐 민주 정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층민이나 평민이 세력을 얻을수록 이에 비례해 정치적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었죠.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중과 지배의 합성어로 민중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대정치가 페리클레스는 18세 이상의 아테네 전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시민이 교대로 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하고 자유와 평화를 원칙으로 한 민주정치의 실현이었죠. 물론 민주정치는 아테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정치 실험과 토론을 거쳐 제 형태를 찾아갔다는 점에서 아테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 투디기데스는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통해 페리클레스의 유명한 연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죠.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 다른 이들의 이상을 뒤쫓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범을 삼아 배우게 한다.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소수의 독점을 배제하고 다수의 공평을 지키니 이를 민주정치라 불린다. 우리 아테네 폴리스의 모든 것은 그리스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 그 자체이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는 시민 정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스 문명도 아테네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대비하고자 많은 폴리스들을 설득해 델로스 동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게의 한가운데 자리한 델로스 섬을 본부로 둔 동맹이었어요. 하지만 아테네는 여러 폴리스 연금을 멋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돈을 학문이나 예술을 장려하는 데 쓴다든지 파르테논 신전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죠. 그리고 이런 융성이 다른 폴리스의 반감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테네 홀로 승리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다른 폴리스들이 손 놓고 구경할 수만은 없었죠. 결국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폴리스 전체를 쇠퇴시킨 펠로폰네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전쟁 중에 지도자 페리클레스를 잃은 아테네는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민주 정치가 타락하면서 중우 정치로 변질되었고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군중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결정이 좌우된 것입니다. 야심을 품은 정치가는 덩달아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흔들었죠. 패권이 아테네로부터 떠나버린 이유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휴전 기간을 포함해 2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405년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에서 아테네가 패배하며 해상권을 잃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에 항복하며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물론 스파르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를 대신해 일시적으로 그리스 전역에 패권을 쥔 스파르타는 귀족 정치를 다른 폴리스에게 강제했기 때문에 반감을 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테베에게 패권을 넘겨줬고요. 폴리스들의 다툼은 끊길 새가 없었고 산업도 퇴락해만 갔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약해지던 폴리스는 기원전 4세기 후반 북방에서 일어난 같은 그리스 일족인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리스의 역사는 이렇게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